오늘은 5장 감정과 광고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그 전에 중간고사 범위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기업과 광고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과 광고까지니까 오늘 일단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5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시험 문제 출제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합니다. OX 문제, 그리고 객관식, 사지선다 내지는 오지선다, 그리고 단답형 기술형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요. 문제는 한 30문제 내외로 출제를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뭐 거의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아주 쉽게 문제를 출제하니까 뭐 이론을 뭐 논하라 하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전부 OX 그리고 객관식, 단답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내용만 충실히 공부했다면 모두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어디서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것을 다 알려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한 분, 두 분 정도 만점을 받고 대체로 다 만점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도 이제 문제가 어디서 출제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책을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책을 펴서 보시고요. 뭐 교재가 없는 분들은 우리가 이 배운 장표 그 학습 자료를 펴놓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장에서는 일단 한 문제 출제를 했어요. 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에이드마 모델이라는 거 있죠? 그 에이드마 모델과 관련된 내용이 일단 한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1장 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내적 요인의 광고 정보의 지각 과정. 여기서는 노출과 주의에서 노출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선택적 노출 부분하고 뭐 의도적 노출, 우연적 노출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주의 파트, 우리 교재의 20페이지에 해당되는 주의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주의의 특성, 제가 열심히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의 특성을 잘 보시고요. 꼼꼼하게 잘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21페이지에 나오는
주의의 결정 요인과 주의의 촉진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 요인들과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꼼꼼히 보세요. 그리고 자극 요인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의 25페이지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각의 특성 파트에서도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지각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 뭐 지각의 주관성, 지각의 선택성, 지각적 방어, 그러한 지각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각의 현상과 관련해서 뭐 절대역, 차이역, 웨버의 법칙 을 설명드린 내용이 있죠. 그 파트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서 나온다라는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어떤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OX로 나올 수도 있고 객관식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맨 마지막에 단답형 설수령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아무튼 꼼꼼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잘 보시라고 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에 나오는 단순 노출 효과와 관련된 내용도 잘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지각적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거기서 이제 지각적 범주화와 관련된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각적 범주화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가면 지각의 적용 파트가 있죠. 지각의 적용. 그래서 이 몇 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해갖고 지각의 적용과 관련 내용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동기와 광고 파트에서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동기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면서 동기의 정의를 아주 강조해서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동기와 광고 중에 첫 번째 동기의 개념에서 동기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동기의 구성요인,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기의 구성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기의 구성요인과 관련된 몇 가지가 있죠. 욕구, 바람, 그 다음에 가치와 목표, 그런 내용들 잘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또 동기의 특성이라는 파트가 또 41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내용도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기 이론 중에서는 제가 메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과 관련된 문제도 한 문제 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동기 이론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예. 그리고 인지 부조화 이론이
그 49페이지에 나와 있죠. 인지부조화 이론. 인지부조화 이론과 관련된 내용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여도, 관여도에서 관여도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나오는 관여도의 수준과 결정 요인과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로 요인이 있죠. 소비자 요인, 제품 요인, 상황적 요인 해갖고 이렇게 그 관여도의 수준과 결정 요인이란 부분이 54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 정도가 이제 동기 파트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과정, 광고의 학습 과정에서 고전적 조건화 파트에서는 고전적 조건화의 발생 조건이라고 65페이지에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극 특성 해갖고 쫙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쭉 이어서 보시고 소비자 특성까지 연결된 내용이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전 조건화의 주요 특징과 현상에서 또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반화와 관련된 내용 쭉 읽어보시고요. 연결해서 또 변별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고전적 조건화의 적용이란 파트가 있죠. 69페이지에 보면 거기서 쭉 뒤 70페이지까지 연결된 내용이 쭉 있는데 그 고전적 조건화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조건화에서도 조작적 조건화의 발생 조건과 관련된 내용 아주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화 계획 설명드렸죠. 그래서 강화 계획과 관련된 내용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화의 한계와 적용 파트 7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거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도를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습에서는 그 정도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광고에서 그 단기 기억 내에 정보 처리, 기억 내 정보 저장 두 가지 시험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 있죠.
90페이지에 있는 단기기억 내 정보 저장 두 가지 시험 방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단기기억의 광고 활용에서 부호화 증진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부호화와 의미적 부호화 관련된 내용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기억의 구조의 의미망 모델 중에서 노드를 형성하는 정보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97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랑 7페이지에 걸쳐서 노드를 형성하는 정보 내용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광고 정보의 인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극 특성에 따른 기억 향상 요인이라는 게 이제 1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정보 특성 와 관련된 내용이 그 뒤까지 103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정보의 망각해서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내용이 있죠. 망각의 원인에는 간섭과 인출 실패라는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꼼꼼히 잘 읽어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기억까지 중간고사 범위로 제가 문제 출제를 했으니까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은 사람이라면 뭐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다 이제 시험 문제로 다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뭐 어디서 낸다라는 것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중간고사 잘 보시기 바래요. 제가 그 공지사항에다가 강의실 분방 강의실도 다 거기다가 올려놨죠. 그래서 그 본 강의실하고 분반된 강의실하고 아마 반반 정도로 아니면 6대4 정도로 아무튼 널찍이 앉아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뭐 조금 일찍 온 분들은 본 강의실로 가고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분반 강의실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예, 아무튼 시험들 잘 보시기 바래요. 예, 오늘은 이제 감정과 광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과 광고. 사실은 이 감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뭐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광고에 있어서도 꽤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이성 소구 광고와 감성 소구 광고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감정의 특성과 기능. 세 번째가 광고 정보 처리에서의 감정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정의 특성을 보면 감정의 종류와 기능. 우리 심리학에서 이 감정과 관련된 연구를 또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나누고 분류하고
뭐 이런 감정의 종류, 그 다음에 기능, 그죠? 정의와 분류, 감정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영향에서 인지 과정에 대한 감정의 영향. 우리가 인지와 감정은 전혀 별개의 분리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지 과정에 사실은 감정이 많이 개입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꽤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행동에 대한 감정의 영향이라는 것도 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으니까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역시 감정에 의해서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 부분을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감정 반응과 광고 효과입니다. 특히 광고라는 것도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유발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 처리를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광고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감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감정적인 정보 처리, 그리고 광고가 유발하는 감정 반응, 특히 이 광고가 유발하는 감정 반응에 관련된 연구도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광고 태도, 그리고 광고 태도가 곧 브랜드 태도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광고 효과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도의 개념, 광고 태도의 개념, 그리고 광고 태도와 브랜드 태도의 관계, 그리고 광고 태도의 전략적 활용이다라고 해서 이 감정과 광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감정의 특성이에요. 그 감정의 특성이라는 것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감정의 종류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종류와 기능. 우선 감정이라는 게 뭔지 기본적인 정의는 바로 개인이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신적 상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라고 봅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 이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서는. 감정은 우리가 흔히 쓰는 감정을 얘기할 때 affect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feeling이라는 말도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mood라는 것은 바로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혼용해서 막 쓰고 있죠. 일상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막 여러 개의 개념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심리학에서는 이제 정서라는 말을 특히 정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모션, 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affect는 감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정서와 감정을 뭘로 경험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왠지 기분이 꿀꿀해라고 얘기할 때 그 꿀꿀하다는 우리 말로는 이제 꿀꿀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꿀꿀해라는 내 기분 상태, 그 감정 상태가 꿀꿀해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건 그냥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대상도 없이 내가 오늘 왠지 쓸쓸해, 왠지 우울해 라고 얘기할 때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서라는 것은, 이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정서예요. 저것 때문에 내가 슬퍼. 저것 때문에 내가 괜히 기분이 꿀꿀해. 그 꿀꿀한 거에 대상이 있으면 그건 정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정서가 엄연히 구별되고 있죠. 그런 이제 개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주관적 경험이에요. 주관적 경험. 그러니까 감정은 사실은 나 자신, 내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경험이라고 봐야겠죠. 내가 경험하는.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겁니다. 공포, 기쁨, 놀람, 이런 어떤 특징적인 느낌 혹은 주관적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관적 경험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리적 각성 또는 흥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소라고 봐야죠. 생리적 각성. 즉 내가 어떤 감정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생리적 각성이에요. 여러분들 막 긴장한 상태가 되면 어떤 것 때문에 무섭다라든가 그러면 막 무서운 감정을 느낄 때 막 땀이 쫙 흐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막 분노가 치밀 때도 사실은 막 땀도 나고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죠. 그것도 역시 생리적인 각성 상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이 외현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현적 표현이라는 것은 그러한 감정 상태를 외부로 표출하는 게 외현적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의 고유한 주관적 경험으로서 감정을 느낄 때에는 신체의 생리적 변화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때 느낀 주관적 경험인 외부로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정이 유발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정과 관련된 이제 정의와 분류에서 특히 이 플루칙이라는 학자가 플루칙이라고 하는데 1980년도에 다차원적 정서 모형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 플루칙이라는 학자가 이 사람은 인간의 그런 다양한 감정을 가장 기본적인 8가지 정서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기본 정서 8가지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플루칙의 다차원적 정서 모형이 표 1-12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우리 교재에도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기본적인 정서를 사랑, 순종, 경외심, 실망, 후회, 경멸, 공격, 낙천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그 정서는
기쁨, 수용, 두려움, 놀라움, 순응, 혐오, 분노, 기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기쁨, 수용, 두려움, 놀라움, 슬픔, 혐오, 분노, 기대.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8가지 정서예요. 그리고 이 8가지 정서의 이 3차원적인 모형은 바로 이건 뭘 얘기하냐면 강도와 유사성 그리고 양극성의 특징을 갖는 원추형의 3차원 구조로 또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도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라는 건 보면 이 강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이 강도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정서가 달라진다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직 차원은 정서적 강도, 횡단면이라는 것은 바로 정서의 유사성, 그리고 원추의 반대편에 마주한 점은 양극성을 나타낸다.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건 반대되는 정서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혼합정서라는 것도 이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우리 기본정서 8가지가 이 원에 분류가 되어 있죠. 기쁨과 수용을 합치면 사랑이라고 하는 혼합정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한 감정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용과 기쁨이라는 기본 정서가 혼합돼서 플러스돼서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본 감정 8가지가 우리 교재에 표 1-4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소비 장면에서의 사례도 같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플루칙이 발표한 다차원적 정서 모형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래서 여기 이제 기본 정서 경험이다라고 해서 이 8가지에 대한 정서를 쭉 정리해 놨죠. 수용, 역겨움, 공포, 분노, 기쁨, 슬픔, 놀람, 기대. 이러한 정서가 바로 8가지의 기본 정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본 정서, 기본 감정 8가지의 각각의 그 예를 보면 수용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자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TV 토크쇼를 시청하는 거예요. 이게 수용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TV 토크쇼를 시청하는 것. 역겨움, 상한 우유를 한 모금 가득 마신 후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역겹다라는 걸 알죠. 공포, 이것도 또 캔을 따서 한 입 먹은 직후에 보틀리누스 식중독균 뉴스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을 때 이거 공포심이 이제 분명히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식중독균이라는 게 참치캔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를 내가 떠올리게 되면, 그죠? 분노, 중고자동차 세일즈맨이 사고 기록을 속여 사실을 인식했을 때, 중고차를 샀는데 사고가 없는 차라고 멀쩡한 차라고 속여서 팔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분노, 그죠? 화가 나겠죠.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피날레를 듣고 있을 때 굉장히 기쁜 감정을,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 7살 크리스마스 날 아침 선물로 받은 비디오 게임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건 슬픈 거죠. 놀람, 그 프리미어 최하위 팀이
최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3대 0으로 제압하는 경기를 볼 때, 그건 놀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대,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마지막 장을 막 읽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스토리가 풀려나갈까 기대를 하고 읽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 장면과 관련된 사례들을 쭉 제시해 놓은 겁니다. 특정 감정을 경험한 소비자는 제 경험을 위해 소비 행동을 반복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좋은 정서를 느끼면 특정 감정을 경험했으면 그걸 또 경험하기 위해서 소비 행동을 어떤 제품을 사서 내가 굉장히 기쁘거나 아니면 아주 수용에 그 다음에 또 기대감 그런 것들을 내가 느꼈다면 또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소비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소비 장면에서의 감정 요소가 우리 일상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해 보신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감정의 종류와 기름 중에서 감정 반응의 유형이에요. 그 유형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제가 먼저 언급을 하긴 했었죠. 우선 정서라고 하는 거, 이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쁨, 사랑, 공포, 분노 등 구체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 상태다. 구체적으로 느낀다는 게 바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 상태예요. 기쁨, 사랑, 공포, 분노,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라는 건 강도가 세고 각선 수용도 꽤 높은 그리고 생리적 반응도 수반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느낌이라고 하는 feeling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보다는 좀 약해요. 덜 강하고 다소 약한 생리적 반응을 수반하는 감정이다. 뭐 따뜻함, 만족감, 슬픔 등의 감정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흔히 무드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죠. 뭐 감정의 강도가 낮아요. 그리고 생리적 각성이 거의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건 신체 변화까지는 수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매장의 분위기라는 게 상점 선택뿐 아니라 매장 안의 소비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매장의 분위기라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감정 상태를 차분히 이끌어주고 또 소비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주 분위기가 아주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음악을 쫙 틀어놓고 그 음악 속에 내가 어떤 커피를 마시는 그런 커피 매장에서 그러고 있으면 커피 맛도 좋고 커피 향도 좋게 느껴지겠죠. 그런 음악과 함께 백화점이라는 곳이 또 역시 매장 분위기를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패션 매장도 마찬가지죠. 옷을 파는 매장도 그런 분위기라는 게 그런 경우에 많이 작용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도가 가장 약한 감정이에요. 대상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호의도 또는 선호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행동에서 보통 소비 상황에서 얘기할 때 어느 정도의 호감도, 호의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선호도를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뭐가 제일 좋은지, 그거보다 약하게 그 다음 좋아하는 건 뭔지 선호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이 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 반응의 유형도 우리가 좀 구분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감정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감정의 특징과 기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특징을 살펴보면 감정의 특징. 인간이 선천적으로 기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기본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일한 거죠. 지역이나 인종이나 언어, 문화를 뛰어넘어서 뭐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다 기본적인 감정은 동일하게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경험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경험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행동 경향성을 수반한다. 주관적인 경험 뒤에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아주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친구의 그 행동을 보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는 그 행동 자체가 막 굉장히 들떠 있고 기분 좋아서 하는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행동만 봐도 저 친구가 뭐가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근데 또 화난 친구의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저 친구 굉장히 화가 났나 본데. 그죠? 그 행동만 봐도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관적인 경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의도적인 계획이나 의식적인 통제가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얼굴이 두꺼운 사람, 정말 철면피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어떤 자기의 감정을 통제한다는 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우리가 정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지속성이 약해요. 그리고 쉽게 변합니다. 그 감정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지속되긴 하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쉽게 변할 수도 있어요. 뭐 기분이 갑자기 막 좋았다가 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또 안 좋았다가 하는 것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대상에 대한 감정 반응은 대부분 학습되는 것이다. 학습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예전의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학습되어진 것들이 또 역시 감정 반응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다 경험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감정 반응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긍정적인 자극상을 맞아서 기분이 좋아지면 그 대상에 대해서만 긍정적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한테 그런 막 그 기분 좋은
나를 기쁘게 해준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정서 상태가 됐는데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기분 좋음이 다른 곳에도 다 연결이 돼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기분 좋을 땐 그렇고 또 기분이 나쁘면 그 나를 기분 나쁘게 한 대상에만 기분 나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도 우리는 괜히 또 막 딴 거에도 분풀이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확산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정의 특징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시간이 또 다 된 관계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코너에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좀 질문들을 해주세요. 이번 그 학기에도 보면 질문이 거의 없던데 한 두세 명 정도가 질문한 정도고 또 어떤 경우에 쪽지를 통해서 질문을 한 학생도 있고요. 근데 질문 코너에 올리면 뭐 본인도 질문한 거지만 또 다른 학생들이 보고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질문 코너에 꼭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바로 보진 못해도 뭐 보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아무튼 뭐 공부하시면서 또 그 중간고사 범위인 그 기업과 광고까지 혹시 배운 내용 쭉 복습하시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반드시 올려주십시오. 예. 예,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감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